서로에게 좋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등록 과정을 우리 끝냈으니까 인증을 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꽤 깊은 레벨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리소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양쪽 다 어떤 정보를 알게 돼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정보를 리소스 서버가 알게 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저 리다이렉트 URL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구현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짚어보면 자, 리소스 서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의 이름이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의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서 B와 C에 해당되는 2개의 기능만이 필요하다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기능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리소스 오너, 즉 유저는 우리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접속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리소스 서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게시한다든지 또는 구글 칼린더에다가 날짜를 기록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리소스 오너에게 이런 화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화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설명의 화면을 보여주겠죠? 지금 귀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페이스북에 어떠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뭐가 됐건 간에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버튼들을 클릭한다는 것은 그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버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링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서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클라이언트 ID 값 and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스코프 B와 C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의 값을 이렇게 주소로 여러분이 링크로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간단한 이 구글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로그인 for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의 주소를 한번 카피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주소를 보시면 URL 디코드라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 디코드를 누르면 우리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리다이렉트 URL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scope이라고 하는 값이 a, b, c 이런 식이 아니라 구글이 정해놓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scope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id의 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리소스 오너가 리소스 서버로 접속을 저 주소로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가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봐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소스 오너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에 성공했다. 그럼 이제 리소스 서버는 그때서야 뭘 확인하냐면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ID 값과 같은 클라이언트 ID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ID 1은 리다이렉트 URL이 이거인데 지금 접속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 요청의 리다이렉트 URL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서 다르면 여기서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같다면
이 리소스 오너에게 이 스콥에 해당되는 권한을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어떠한 것을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있다, 허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용 버튼을 누르면 이제 허용했다라는 정보가 리소스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 1번, 리소스 오너의 유저 아이디가 1번이었다고 쳐봅시다. 유저 아이디 1번은 스콥 B와 C에 대한 작업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고 하는 정보를 서버에다 저장하는 거죠. 저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로부터 리소스 서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거쳤고요. 그럼 이제 리소스 서버가 실제로 인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사용자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라고 승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정보가 리소스 서버에 가서 리소스 서버는 유저 아이디 1은 스콥 B와 C에 대한 작업을 허용했다. 누구에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1번에게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처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소스 오너에 대한 허락을 획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리소스 서버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리소스 서버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지 않고 그 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요? 3자 간의 일이니까 양자 간의 일만큼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때 사용하는 임시 비밀번호가 뭐냐? 오솔라이제이션 코드입니다. 바로 이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리소스 서버는 리소스 오너에게 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기 적혀 있는 주소는 앞에 로케이션이 붙어 있죠? 응답할 때 헤더라고 하는 값으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저걸 리다이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웹브라우저한테 https 클라이언트 슬래시 콜백 물음표 코드는 3이라는 주소로 이동하세요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가요?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의 웹브라우저에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음표 코드 3이라고 하는 저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시 비밀번호인 authorizaation 코드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리소스 오너의 웹브라우저는 저 로케이션 헤더 값에 의해서 리소스 오너의 사용자, 그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게 은밀하게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코드 3번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을 알게 돼요? authorization 코드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저 authorization 코드 3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송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 전 단계까지 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저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오너를 통하지 않고 리소스 서버에게 직접 접속합니다. 이런 주소로요. 자세히 볼까요? 리소스 서버 토큰 물음표 grant type authorization 코드는 지금 우리가 authorization 코드를 통해서 3자 간의 그 인증을 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이걸 포함해서 4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더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코드는 3이라고 하는 authorization 코드 값을 전송을 하고 그리고 redirect URL 값도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ID 값과 요거 중요해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전송하는 거. 즉, authorization 코드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비밀 정보를 결합해서 리소스 서버에게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authentication 코드 3번을 보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authentication 코드 3번에 해당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죠. authentication 코드 3번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한 거였어요? 클라이언트 ID 1번이었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ID 1번의 시크릿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코드 3과 클라이언트 ID 1번과 클라이언트 시크릿 2번과 리다이렉트 URL의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정보들이 모두 일치한다면 그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리소스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승인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오너를 통해서 authentication 코드 값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서버에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등록 과정을 우리 끝냈으니까 인증을 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꽤 깊은 레벨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리소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양쪽 다 어떤 정보를 알게 돼요? 그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정보를 리소스 서버가 알게 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저 리다이렉트 URL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구현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짚어보면 자, 리소스 서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의 이름이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의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서 B와 C에 해당되는 2개의 기능만이 필요하다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기능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리소스 오너, 즉 유저는 우리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접속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리소스 서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게시한다든지 또는 구글 칼린더에다가 날짜를 기록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리소스 오너에게 이런 화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화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설명의 화면을 보여주겠죠. 지금 귀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페이스북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뭐가 됐건 간에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버튼들을 클릭한다는 것은 그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버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링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서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클라이언트 ID 값 and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스콥 B와 C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의 값을 이렇게 주소로 여러분이 링크로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간단한
이 구글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로그인 for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요곳의 주소를 한번 카피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 주소를 보시면 URL 디코드라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 디코드를 카피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 주소를 보시면 URL 디코드라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 디코드를 누르면 우리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리다이렉트 URL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scope이라고 하는 값이 a, b, c 이런 식이 아니라 구글이 정해놓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scope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id의 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리소스 오너가 리소스 서버로 접속을 저 주소로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가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봐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소스 오너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리소스 서버는 그때서야 뭘 확인하냐면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ID 값과 같은 클라이언트 ID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ID 1은 리다이렉트 URL이 이거인데 지금 접속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 요청의 리다이렉트 URL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서 다르면 여기서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같다면 이 리소스 오너에게 그럼 여기에 어떠한 것을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있다, 허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용 버튼을 누르면 이제 허용했다라는 정보가 리소스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 1번, 리소스 오너의 유저 아이디가 1번이었다고 쳐봅시다. 유저 아이디 1번은 스콥 B와 C에 대한 작업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고 하는 정보를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저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로부터 리소스 서버에 접속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거쳤고요. 그럼 이제 리소스 서버가 실제로 인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사용자가 네, 안녕하세요. MBC 패턴 발표를 맡은 범블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함에 앞서 그 기술이 왜 저희가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 MBC 패턴의 역사는 이제 MBC 패턴 다 아셔도 이제 역사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MBC 패턴은 1979년에 데스크톱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나온 이제 설계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이 멘탈 모델과 컴퓨터의 이 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그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어떤 그런 간극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패턴이고요. 네, 스몰토크 80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모델 뷰 컨트롤러가 있는 지금과 유사한 MBC 패턴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이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모델과 뷰가 이렇게 결합이 저희가 알고 있는 MBC 패턴과 약간 이제 결합이 돼 있다는 점이 약간 다르고요. 그 당시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HTML과 자바를 뒤섞어 놓은 JSP라는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와 자바,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자바의 언어들이 섞여 있는데 그 당시 MBC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로직과 출력 코드가 이제 모두 한 페이지에 삽입돼서 코딩 자체는 간단하지만 유지 보수가 어려운 그런 코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만든 MBC 패턴을 이 JSP에 적용한 게 이 JSP 모델 2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출력 로직이 분리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서 분업이 가능한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델과 뷰가 결합되어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델과 뷰가 떨어진 MBC 패턴과는 이제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MBC 패턴은 애플에서 발표한 코코아 MBC라는 패턴입니다. 이제 코코아가 제가 알기로는 iOS 라이브러리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 iOS 설계를 위해서 애플이 모델과 뷰를 분리한 현재 개발자들의 가장 친숙한 지금의 MBC 패턴을 발표하게 됩니다. MBC 흐름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가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하면 모델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컨트롤러가 받아서 뷰를 선택하고 화면을 출력합니다.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델은 데이터와 행동을 갖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합니다. 저희 뭐 체스 예시로 들어봤는데 포지션과 피스라는 어떤 데이터들의 관계를 갖고 있고 턴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여기서 무브라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상태 변화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뷰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고 모델이 처리한 데이터를 컨트롤러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나 로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해석해서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MBC 패턴에서 유일하게 다른 컴포넌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MBC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메인의 재사용을 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콘솔로 만든 체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을 때 너무 잘 나가서 나중에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모델은 그대로 둔 채 컨트롤러랑 뷰 코드만 웹으로 바꿔 끼워서 웹으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도메인의 중복 코딩이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었을 경우 모델의 코드만 수정하면 되고 출력 화면이 바뀌었을 경우 뷰의 코드만 바꾸면 되므로 이제 각 요소들이 집중할 수 있어 좀 분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데 MBC 패턴만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제 컨트롤러의 어떤 로직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흐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컨트롤러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컨트롤러가 비대해지고 중복 코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DB 단에는 어떤 컴포넌트 MBC 중에 어디가 DB에 접근해야 되나 약간 이런 애매함이 생길 수 있어서 현대는 이제 MBC 패턴이 녹아 있는 5가지 계층 이렇게 5가지 계층으로 나누는데 먼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랑 컨트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앞에서 살펴본 컨트롤러와 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서비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로직은 그 컨트롤 레이어와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연결해주고요. 그 각 클래스 간의 관계를 관리해주고요. 그 상태의 흐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를 저장하고 그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갖습니다. 도메인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행위를 갖는 객체고요. 뭐 앞에서 살펴본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퍼시스턴스 레이어와 매핑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퍼시스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CRUD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들을 담당하고 주요 패턴으로는 DAO 패턴 같이 이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DB에 직접 접근해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겠고요. 이제 도메인 모델 레이어가 아까 이제 라우가 되게 좋게 잘 발표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라우가 잘 발표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몇 번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뷰 단에서는 간단한 검증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비어 있는 값이나 정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부동소수점 잔류형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말한 것처럼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 개발자를 믿으면 안 되죠. 그것처럼 백엔드에서도 당연히 검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러 단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파라미터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검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스프링에서는
패스 버라이어블이랑 리퀘스트 바디랑 어노테이션을 붙였을 때 기본적으로 필드에 required라는 값이 true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값이 true일 경우 패스 버라이어블이나 바디나 없게 되면은 HTTP 메시지나 리더블 익셉션이라고 클라이언트에게 에러를 던져서 400 에러를 던지게 됩니다. 모델단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로직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아까와 비슷하게 컨트롤 단에서 밸리드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그 모델의 각 필드에 널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꼭 이 타입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기 보시는 메소드 아규먼트 난 밸리드 입젝션을 날리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체스에서 저희가 기물을 움직일 때 만약에 못 움직이는 보수로 기물을 움직이는 것을 예외 상황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런 로직에 대한 검증도 모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MVC 패턴 역시 많은 단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컨트롤러와 뷰가 강하게 결합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할 때 뷰가 조금만 수정이 돼도 컨트롤러를 모두 같이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을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온 게 MVP와 MVVM인데 MVP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두 클래스를 끊고 싶으면 인터페이스를 주입하는 패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레젠터를 사용해서 뷰의 인터페이스를 주입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여기 MVVM 같은 경우는 MVC랑 MVP는 컨트롤러가 뷰에게 어떠한 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직접 지정 화살표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MVVM에서는 뷰가 뷰 모델에게 데이터를 주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뷰 모델이 생기고 뷰 모델의 테스트가 용이해지고 따라서 이 둘의 의존성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끝이네요. 네.
할 수 있다, 너는 잘한다, 뭐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좀 냉철하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후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한 테크 코스 3기 테코톡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발표를 맡게 된 외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목차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지향을 이해해보고, 세 번째로 객체지향적인 치킨집을 한번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 중 하나인데요.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 같은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검색을 해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연하면서 변경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객체지향의 장점은 잘 나와 있는 반면에 객체지향의 자체에 대한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객체지향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보는 객체지향으로서 객체 협력과 책임 역할, 메시지, 자율성,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